태양이 지독하게 내리쬐는 강릉의 어느 훈련 해변. 타는 듯한 모래 위로 거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파도 소리마저 삼켜버리는 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있었다. 해병대 김판석 대령이 야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처먹어. 해산물 검사하는 게 그리도 좋으시다고. 그의 발치 아래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의 한 여군이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2명의 해병대원이 그녀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옴짝달싹 못하게 짓눌렀다. 김대령의 손에는 살아 꿈틀거리는 거대한 낙지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미끌거리는 낙지의 다리를 여군의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역겨운 점액질과 바다의 비린내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주변을 둘러싼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은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이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몇몇은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존엄을 짓밟고 있는지. 모욕감 속에서도 여군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서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그들은 정말로 몰랐다. 그들이 지금 건드린 여자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가장 날카로운 카리자 정의의 여신이라 불리는 별셋 이지연 중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서리빨 같은 분노가 곧 이 해변 전체를 심판의 불길로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깊숙한 곳,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한 회의실. 이곳에는 시간이 다른 차원으로 흐르는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공기청정기의 나직한 기계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고,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서늘한 공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있는 인물이 있었다. 육군 중장 이지연. 그녀의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3개의 별은 그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자 그녀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의 무게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이라 불렀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절차의 오류는 총알 한 발보다 더 많은 병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다. 서류 위에 잉크 자국 하나, 숫자 하나가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과 직결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갓 인쇄된 듯 빳빳한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신형 고속상륙정 해룡 7최종 적합성 평가 보고서라는 글자가 단단하고 명료한 고딕체로 밝혀 있었다. 최고급 용지에 인쇄된 보고서는 그 자체로 완벽함을 주장하는 듯했다. 넘기는 페이지마다 선명한 컬러 사진과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가득했다. 사진 속의 해룡은 막강한 위용을 뽐내며 흰 물살을 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연의 미간은 미세하게 좁혀져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깊은 의심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나타나는 미묘한 버릇이었다. 보고서의 모든 문장은 칭찬 일색이었다. 완벽에 가까운 기동성 능력, 혹독한 환경에서의 무결점, 작전 수행 능력, 입증, 기존 대비 150% 향상된 성능, 마치 잘 짜인 광고 문구를 읽는 듯한 미사여구의 향연이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군사 장비는 타협의 산물이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해룡, 치를 모든 것을 갖춘 전설 속의 무기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잠시 덮고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을 맴돌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몇 년 전에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 방탄 헬멧 납품 비리 사건.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방호력을 자랑했던 헬멧이었다. 하지만 실전에서 그 헬멧은 총알은커녕 파편 하나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젊은 병사 하나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 병사의 연결식장에서 통곡하던 어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맹세했다. 다시는 서류 노름 때문에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겠다고. 그녀는 다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결제란에는 두 개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나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김판석 대령의 것이었다. 날카롭게 휘갈겨 쓴 서명에서는 그의 오만하고 거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했다. 그는 해병대 순혈주의를 신봉하며 육군을 책상 물림 새님들이라 비하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해병대 제1사단장 최동규 준장에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서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동규. 군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이자 야심가.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해병대의 독립성을 유난히 강조하며 육군의 감찰이나 감사를 내정 간섭처럼 여기는 보수파의 핵심이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보고서의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하고도 남을 인물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개인 보안 태블릿이 조용히 켜졌다. 암호화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보낸 사람은 내부 고발자 이지연이 몇 년에 걸쳐 비밀리에 구축해온 정보망 중 하나였다. 그녀는 복잡한 암호를 풀고 메시지를 열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보고서의 화려한 미사여구를 단번에 박살내기에 충분했다. 중장님, 해룡은 관입니다. 고속기동 시 엔진이 수시로 멈춥니다. 선체 합금에 미세균열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대로 실전 배치되면 병사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관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막아주십시오. 이지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테이블을 두드리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역시나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성과 부풀리기를 넘어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김판석과 최동규,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 이익을 챙기고 있을 방산업체까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회의실에 앉아 서류만 뒤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그 바다의 관을. 그녀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박 상사. 수화기 너머로 즉각적인 응답이 들려왔다.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부관 박민우 상사였다. 예, 중장님.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룡7의 최초 조달 계약서 원본과 관련 방산업체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해 특수감찰팀을 소집해서 대기시켜.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박 상사, 예 중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서늘한 결의가 실렸다. 계급장 없는 야전 전투복 한 벌 준비해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보급병 걸로. 수화기 너머의 박 상사가 순간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직접 현장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이지연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낚시하러 가는 거야. 아주 큰 월척을 낚으러. 이지연이 통신을 끊자 회의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니었다. 별 3개를 스스로 떼어내고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혈혈단신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한 걸음만 삐끗해도 그녀의 군 경력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머릿속을 명료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 눈앞의 위험보다 먼 바다에 떠다니는 관 위에서 공포에 떨게 될 1,000명의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별 3개 따위는 언제든 버릴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에서 나직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기계처럼 정확하고 절제된 소리. 박민우 상사였다. 이지연이 짧게 대답했다. 들어와. 묵직한 방음문이 거의 소리 없이 열리고 박 상사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깔끔하게 접힌 야전 전투복, 한 벌과 평범해 보이는 군용 더플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지연의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우려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지연이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따르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박 상사가 잠시 망설이다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중장님, 요청하신 물품들입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플백을 가리켰다. 장비는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휴대용 초음파 균열 탐지기, 위장형 데이터 기록 장치, 그리고 비상 신호기까지 모두 일반 보급품처럼 보이도록 위장 처리 완료했습니다. 박 상사는 전투복과 더플백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차마 이지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득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중장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식 감찰팀을 보내시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중장님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은 박 상사의 충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번잡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을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을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지연이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박 상사, 만약 우리가 정식으로 감찰팀을 보낸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아마도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완벽하게 조작된 상태로 저희를 맞이할 겁니다. 박 상사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맞아. 김판석과 최동규는 그런 족속들이야. 그들은 뱀처럼 교활해서 우리가 다가가기도 전에 냄새를 맡고 굴 속으로 숨어버릴 거야. 우리가 보게 될 건 잘 닦고 기름칠된 완벽한 상륙정뿐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 보고서는 그대로 통과될 거고 결국 우리 병사들은 죽음의 바다로 내몰리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 상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장군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무방비한 상태일 때, 그들의 허를 찔러야 해. 그들이 나를 그저 귀찮은 파리 한 마리쯤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만 그들의 진짜 얼굴, 그 추악한 민낯을 볼 수 있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 균열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싸구려 부품을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이지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거운 중장 계급장을 망설임 없이 떼어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 차가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이어서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장군용 전투복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몸과 같았던 군복이 스르르 벗겨졌다. 그리고 그녀는 박 상사가 가져온 계급장 하나 없는 낡은 전투복을 집어들었다. 햇볕과 땀, 흙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평범한 군인의 옷이었다. 그녀가 전투복을 입자
조금 전까지 회의실을 압도하던 정의의 여신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곳에는 그저 낯선 부대로 파견 나온 피곤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이름 없는 보급병 한 명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군무 안으로 단정하게 말아넣고 얼굴에 희미한 위장 크림까지 발랐. 완벽한 변신이었다. 그녀는 더플백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박 상사의 말대로 모든 장비는 평범한 군용품처럼 보였다. 초음파 탐지기는 야전 정비용 멀티툴처럼 생겼고 기록 장치는 투박한 군용시계 안에 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멀티툴을 허리춤에 꽂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지연이 박 상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내가 이곳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육군 중장 이지연이 아니다. 나는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의 김민지 주무관이다. 해병대와의 합동훈련을 앞두고 상호 군수품 목록을 교차 점검하기 위해 파견된 실무자일 뿐이야. 알겠습니다. 김민지 주무관으로 모든 서류를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합참의 그 누구에게도 내 행방을 알려선 안 돼. 만약 24시간 내로 내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즉시 준비된 특수 감찰팀을 투입하고 정의 프로토콜을 발동시켜. 내 신변 확보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것은 정의 프로토콜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지휘관의 실종 혹은 사망을 전제로 한 모든 것을 뒤엎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지연은 자신의 군번줄과 함께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목에 걸었다. 아주 얇고 날카롭게 가공된 특수 합금이었다. 비상 상황을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다. 그녀는 더플백을 어깨에 둘러매고 회의실 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박 상사에게 말했다. 이곳을 부탁하지.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육군 중장 이지연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로 향하는 이름 없는 병사 김민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복도 저편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여신의 심판을 위한 외로운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이지연을 태운 낡은 군용 트럭이 덜컹거리며 멈춰섰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 순간 강릉 훈련장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날 것 그대로의 냄새였다. 끈적한 바닷바람에 실려온 소금기와 해변을 달구는 뜨거운 태양 아래 피어오르는 모래먼지, 그리고 곳곳에 배어있는 디젤류와 땀냄새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군화가 사각 소리를 내며 마른 모래를 파고들었다. 눈앞에는 광활한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렬한 햇살이 수평선 위에서 은가루처럼 부서져 내렸고 짙푸른 바다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며 철썩이는 파도를 뱉어냈다. 해변가에는 수십 척의 신형 고속 상륙정 해룡, 칠이 마치 사열을 받는 거대한 강철 괴수들처럼 줄지어 정박해 있었다. 보고서 사진에서 보았던 그 위용 넘치는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지연의 눈은 그 화려한 외피 너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상륙정의 번쩍이는 도색이 아니라 용접 부위의 미세한 마감 처리와 강철 선체가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내는 둔탁한 소리에 머물렀다. 멀리서도 느껴졌다. 건강한 강철이 내는 맑은 울림이 아니었다. 어딘가 병들고 속이 텅 빈 것 같은 불안한 소음이었다. 주인은 온통 해병대의 영역임을 과시하고 있었다. 붉은 명찰을 단 해병대원들이 우렁찬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구릿빛 피부는 땀으로 번들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육군 병사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야성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곳의 주인이었고 외부에서 온 이방인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다. 이지연은 어깨에 맨 더플백을 고쳐매고 상륙정이 정박된 구역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존재는 순식간에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짙은 녹색의 육군 전투복은 붉은색과 카키색이 뒤섞인 해병대 훈련장 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질적인 색깔이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저건 뭐야? 육군 아니야? 계급장도 없는 거 보니 완전 신참인가 본데. 웬 계집이 여길 다 와? 소풍 왔나?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가 담긴 말들이었지만 이지연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저 강철 괴수들의 배를 갈라 그 속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상륙정 구역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다. 젊은 해병대 장교 한 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갓 임관한 듯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가 턱을 치켜들며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신원과 용무를 밝히시오. 이지연은 더플백에서 구겨진 파견 명령서를 꺼내 건넸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잠기게 만들어 피곤에 지친 실무자의 느낌을 연출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김민지 주무관입니다. 합동훈련 관련 상호 보급, 리스트 교차 점검차 파견됐습니다. 해병대 소위는 서류를 마지못해 받아들고는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교차 점검? 이런 건 보통 통신망으로 처리하지 않나? 육군은 아직도 이런 구식으로 일하나 보지? 이지연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상부의 명령입니다. 현장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부? 어느 쪽 상부 말이지. 소위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 순간 그들의 뒤편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끄럽다. 웬 소란이야?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해병대원들이 순식간에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텄다. 그 길의 끝에서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김판석 대령. 잘못 구워진 벽돌처럼 거무죽죽하게 그을린 얼굴, 두꺼운 목, 그리고 떡 벌어진 어깨. 그의 온몸에서는 위압적인 기세와 함께 지독한 오만함이 흘러넘쳤다. 그의 눈은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지연의 앞에 우뚝 멈춰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마치 가축 시장에 나온 암소를 훑어보는 듯한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그가 옆에 있던 소위에게 으르렁거렸다. 설명해봐. 이 육군 계집애는 뭐 하는 년이지? 계집애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침처럼 튀어나왔다. 소위가 허리를 굽히며 다급하게 보고했다. 대령님, 육군에서 파견 나온 실무자라고 합니다. 보급품 점검을. 김판석은 소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막아버렸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에게서 풍기는 땀과 담배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김판석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보급품 점검? 책상에 앉아서 연필이나 굴리던 것들이 뭘 안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여기가 어디인 줄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컸다. 주변의 해병대원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이지연은 침묵 속에서 김판석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동요 없이 맑고 차가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김민지입니다. 절차에 따라. 닥쳐. 김판석이 포효했다. 그의 고함에 주변 공기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가 이지연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타는 듯한 분노가 그의 눈에서 이글거렸다. 여기는 해병대다. 너희들 육군놈들이 와서 장난감 병정 놀이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파도가 뭔지, 짠물이 얼마나 독한지, 실전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어디 신성한 우리 구역에 발을 들여놔. 그는 이지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툭 쳤다.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특히 여자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 화장품이랑 총알도 구분 못하는 거 아니야? 바다는 말이다. 너희들처럼 분냄새나 풍기는 계집애들이 인형 놀이하는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이지연은 그의 손가락에 밀려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김판석의 광기 어린 분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명령서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대령님.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부라는 단어에 김판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에게 상부란 곧 최동규 준장을 의미했고 최동규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잡음도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이지연을 노려보았다. 저 계급장도 없는 여자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보통 군대에서 대령급이 이 정도로 윽박지르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평온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김판석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김판석은 쯧하고 혀를 차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부하들을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다. 모두 들었나? 육군 나으리께서 친히 행차하시어 우리 장비들을 점검해 주시겠단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귀찮은 분을 모시게 됐는지 모르겠군. 다시 한번 야유와 비웃음이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김판석은 다시 이지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교활하고 잔인한 빛이 떠올랐다. 좋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싶다니 시켜주지. 어디 한번 해봐. 우리 귀하신 몸께서 땡볕 아래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군. 그는 상륙정 한 대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부터 시작해. 아주 꼼꼼하게 보도록 해.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면 안 돼. 알겠나, 주무관님? 그는 주무관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아냥거렸다. 그것은 허락이 아니었다. 네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는 식의 악의가 담긴 선전포고였다. 이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판석의 옆을 묵묵히 지나쳐 그가 가리킨 상륙정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김판석과 그의 부하들이 보내는 경멸적인 시선이 수십 개의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다. 이지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 마음껏 짖어라. 너희들의 오만함이 바로 내가 찾던 증거니까. 그녀는 상륙정의 차가운 강철 선체에 손을 얹었다. 이제 심판을 위한 첫 번째 메스가 가해질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부터 거대한 부패의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지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조롱, 어린 시선을 등 뒤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첫 번째 해룡, 7상륙정의 거대한 선체 앞에 섰다. 자결하는 태양은 상륙정의 회색 강철판을 뜨겁게 달구어 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였다. 그녀는 군모를 깊게 눌러쓰고 더플백에서 장갑과 함께 작은 장비 하나를 꺼냈다. 겉보기에는 야전 정비병들이 흔히 쓰는 휴대용 멀티툴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합참 기술 분석실에서만 사용하는 최첨단 휴대용 초음파 탐지기였다. 강철의 뼛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녀의 숨겨진 눈이었다. 김판석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서툰 배우의 연기를 감상하는 악덕 연출가 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주변에 있던 해병대 장교들 역시 낄낄거리며 수군댔다.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난감이라도 꺼낸 겁니까? 보아하니 고철 줍는 할머니 흉내라도 내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이지연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차가운 선체를 먼저 천천히 쓸어보았다. 손끝의 감각으로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과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많은 장비를 다루어 온 그녀의 손은 그 어떤 정밀 기계보다도 예민한 센서였다.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좁혀졌다. 느껴졌다. 매끄러워야 할 강판의 표면 아래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 마치 건강한 피부 아래 숨겨진 종양처럼 불길한 이물감이 손끝을 맴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탐지기의 전원을 켰다. 윙 하는 나직한 기계음과 함께 탐지기 끝에서 푸른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탐지기를 선체 표면에 조심스럽게 밀착시키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탐지기에 연결된 손목시계형 화면에 강철 내부를 투시하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녹색의 안정적인 파형이 이어지던 그래프가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하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삐빅, 삐빅, 삐빅.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지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찾았다. 화면에는 마치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미세한 선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마이크로크랙, 미세 균열이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강철의 뼈대는 이미 암세포처럼 퍼져나간 균열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 고속 기동을 하거나 작은 충격이라도 받게 되면 선체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날 수도 있었다. 이것은 상륙정이 아니라 강철로 만든 관이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특수 제작된 하얀색 분필을 꺼내 균열이 발견된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리고는 탐지기를 다시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지점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묵묵히 기계처럼 정확하게 균열 지점을 찾아내고 표시를 남겼다. 하나, 둘, 셋.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상륙정의 선체는 마치 끔찍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하얀색 X 표시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비웃으며 구경하던 해병대원들의 얼굴에서 점차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군사 장비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에 숨겨진 암덩어리를 하나씩 찾아내 절개할 부위를 표시하는 것처럼 냉정하고 무자비한 과정이었다. 김판석의 얼굴 역시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저 장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 여자의 확신에 찬 손놀림과 계속해서 늘어나는 하얀색 표시는 그의 심장을 불안하게 옥죄어왔다. 그가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다. 거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귀한 장비에다 낙서하지 못해? 이지연은 그의 고함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체 외부 점검을 마치고 상륙정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엔진실의 해치를 열었다. 끽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해치가 열리자 안에서 후끈한 열기와 함께 역한 기름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둡고 비좁은 엔진실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엔진실 내부는 지옥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공기는 탁했고 사방은 온통 기름때로 번들거렸다. 거대한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이지연에게 이런 환경은 익숙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랜턴을 켜서 엔진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엔진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연료 분사 노즐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최고 등급의 독일제 부품이 장착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조잡한 마감과 희미하게 다른 로고가 새겨진 싸구려 부품이었다. 심지어는 생산 국가를 나타내는 각인조차 없었다. 한눈에 봐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몰래 교체한 중국산 불법 복제품이었다. 그녀는 손목시계형 기록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시계의 렌즈에서 나온 붉은색 스캔 광선이 부품의 표면을 훑었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부품의 재질, 강도, 예상 수명 등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분석되어 화면에 떠올랐다. 결과는 처참했다. 규격 미달의 저급 합금, 정품 대비 30%도 안 되는 내구성, 고속 기동 시 과열 및 폭발 가능성 매우 높음.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빠짐없이 저장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엔진의 다른 부분들을 확인했다. 냉각수 펌프, 피스톤, 커넥팅 로드. 상황은 똑같았다.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이 값싼 복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볼트를 조인 자리에는 최근의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급하게 수술을 끝낸 실력 없는 돌팔이 의사의 수술 자국처럼 모든 것이 서투르고 조잡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누군가가 막대한 군수 예산을 빼돌리고 그 대신 병사들의 목숨을 저울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지연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놀림은 여전히 침착하고 면밀했다. 그녀는 발견하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기록하고 데이터로 저장했다. 그녀의 손목시계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록한 명백한 증거의 보관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지연이 기름때를 잔뜩 묻힌 채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으로 엔진실에서 다시 기어 나왔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해변의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비웃음과 조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겁고 불안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판석은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있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며 이지연을 향해 성큼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기서 뭘 한 거야? 뭘 봤는지 당장 말해. 이지연은 기름 묻은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녀는 김판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점검했냐는 말이다. 인연이 뭔데 감히 우리 해병대의 신성한 장비에 손을 대. 김판석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이지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그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작은 화면에는 그녀가 방금까지 기록한 수십 개의 데이터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붉은색 경고 표시가 가득했다. 대령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선체 미세 균열 분포도, 엔진 부품 성분 분석 결과, 규격 미달, 부품 목록.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김판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판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공들여 숨겨왔던 비밀을 이름 모를 계집애가 단 몇 시간 만에 모두 파헤쳐버린 것이다. 이제 저 증거가 상부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자신의 군 경력은 물론이고 최동규 준장과 그 뒤에 있는 방산업체까지 거대한 비리의 사슬이 통째로 뽑혀나갈 판이었다.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저 여자를 막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증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그때 이지연이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옆에 있는 두 번째 상륙정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제 다음 상륙정을 점검하도록 하지.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다. 김판석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더 이상 해병대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이빨을 드러낸 한 마리에 미친 짐승일 뿐이었다. 그의 입에서 뱀처럼 사악하고 뒤틀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년이 정말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제 다음 상륙정을 점검하도록 하지. 이지연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판석의 오만함과 자존심,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였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해변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는 순간 김판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성이라는 이름의 가느다란 실이었다. 그의 눈이 뒤집혔다. 눈의 흰자위가 핏줄로 벌겋게 물들기 시작했다. 공포는 극에 달하면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다.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육군에서 파견 나온 이름 없는 주무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나타난 재앙, 그 자체였다.
자신이 애써 이룩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심연의 아가리였다. 그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법원의 차가운 피고인석에 앉게 될 것이다.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최동규 준장과 그와 결탁한 방산업체의 검은 그림자들까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통째로 뽑혀나갈 판이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판석의 목에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도열해 있던 해병대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뭐 하고 서 있어. 전연을 당장 붙잡지 않고. 명령은 분명했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은 순간 망설였다. 그들의 발이 모래 위에 뿌리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해병대원들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은 그들이 배운 어떤 교리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비무장 상태에 그것도 동맹군인 육군의 여군을 폭력으로 제압하라는 명령. 이것은 군인의 행위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몇몇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다. 김판석은 그들의 망설림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가 다시 한번 폭발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병사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 명령이 안 들리나 이 새끼들아. 전현이 가지고 있는 증거, 저 시계. 저걸 부숴버리기 전에는 아무도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 마. 살아서 나갈 생각 마라는 협박은 효과가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집단 광기가 서서히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가장 충성스럽고 우직해 보이는 2명의 병사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이지연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군인의 비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이지연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을 덮쳐오는 2개의 그림자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상대를 분석하는 듯한 냉철함과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잡아. 김판석의 마지막 고함과 함께 2명의 해병대원이 양쪽에서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한 명은 그녀의 오른팔을, 다른 한 명은 왼팔을 붙잡아 등 뒤로 꺾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관절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지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몸의 힘을 순간적으로 빼며 그들의 힘을 역이용해 잠시 균형을 잡았다. 그녀의 저항은 완강했지만 건장한 해병대원 2명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몸은 결국 힘없이 모래사장 위로 내팽개쳐졌다. 그녀의 얼굴이 거친 모래에 쓸렸다. 입안으로 짜고 비릿한 모래알이 씹혔다. 주변을 둘러싼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은 숨을 죽였다. 파도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오는 섬뜩한 침묵이 해변을 지배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폭력적인 장면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방관자이자 동시에 공범이었다. 김판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 꿇린 이지연의 앞에 섰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정복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 뒤틀린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단순히 그녀를 제압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도전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근처에서 훈련의 일환으로 해루질을 하던 병사들이 가져다 놓은 양동이었다. 그리고 그 양동이 안에는 방금 바다에서 잡아올린 거대한 낙지 한 마리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미끌거리는 붉은 몸통, 수십 개의 흙반이 달린 길고 끈적한 다리들. 그것을 보는 순간 김판석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얼굴에 광기 어린 희열이 번져나갔다. 그는 양동이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손을 집어넣어 낙지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낙지는 그의 팔을 휘감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끈적한 점액질이 그의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꿈틀거리는 낙지를 들고 이지연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병사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고 경악했다. 몇몇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김판석은 이지연의 머리채를 잡아챘.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강제로 뒤로 젖히고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희열이 뒤섞여 기괴하게 들렸다. 인연이 그렇게 해산물 검사를 좋아한다고, 그렇지? 우리 장비 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싶어 했잖아. 그렇다면 우리 해병대가 대접하는 이 싱싱한 특산물도 한번 맛봐야지. 안 그래? 이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불타는 듯한 눈으로 김판석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은 김판석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더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미친 사람처럼 해변에 울려 퍼졌다. 아직도 그 눈빛이 살아있네? 좋아. 아주 좋아. 내가 그 누나를 뽑아버리기 전에 이거나 실컷 맛보시지.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살아 꿈틀거리는 낙지를, 그 미끌거리고 끈적한 다리들을 이지연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입안으로 억지로 쑤셔넣기 시작했다. 끔찍한 감각이 그녀의 모든 신경을 지배했다. 역겨운 바다의 비린내와 점액질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축축하고 차가운 살덩이가 입술을 비집고 들어왔다. 낙지의 다리들이 그녀의 뺨과 턱을 휘감았고 흙반들이 피부에 달라붙어 살을 빨아들이는 듯한 고통스러운 감각을 만들어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코와 입이 모두 막혀버렸다. 질식의 공포가 엄습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발버둥치다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지연은 달랐다. 그녀의 뇌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끔찍한 훈련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포로 신문 및 생존 훈련, 물고문과 수면 박탈, 끝없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버텨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이 모욕은 그저 역겨운 장난에 불과했다. 그녀는 공포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다. 그녀의 폐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반격의 순간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두 명의 해병대원의 힘의 균형을 느꼈다. 오른쪽 놈의 악력이 조금 더 강했지만 왼쪽 놈은 긴장한 탓인지 자세가 불안정했다. 그녀는 입안에서 꿈틀거리는 낙지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동작으로 이것을 뱉어낼 수 있을까? 김판석의 위치, 주변 지형, 바람의 방향까지.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김판석은 그녀가 곧 굴복하리라 생각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녀를 붙잡고 있던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똑똑히 봐라. 이게 바로 육군 계집애들의 최후다. 감히 우리 해병대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 똑똑히 지켜보란 말이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광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그의 방심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이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눈동자 속에서 마침내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굴욕은 이 한순간의 반격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제 여신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김판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모욕과 질식의 극한 속에서 이지연의 세상은 역설적이게도 지독할 만큼 고요해졌다. 파도 소리도, 주변의 술렁임도, 김판석의 역겨운 웃음소리도 모두 멀어졌다. 그녀의 의식 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심판. 그녀의 몸을 짓누르고 있던 해병대원의 소나기 힘이
김판석의 승리감에 도취된 고함에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 동안 흐트러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지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자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지배해온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폭발적이었다. 그녀는 복부와 횡격막의 근육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켰다가 한 번에 터뜨렸다. 마치 압축된 공기가 터져나오듯 엄청난 압력이 그녀의 목구멍을 통해 역류했다. 푸악!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있던 거대한 낙지가 마치 포탄처럼 밖으로 튀어나갔다. 끈적한 점액질과 먹물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그것은 정확하게 김판석의 얼굴 정중앙에 날아가 철썩 달라붙었다. 끈적거리는 낙지의 다리들이 그의 눈과 코, 입을 뒤덮었다. 으악! 이게 무슨... 승리감에 젖어있던 김판석의 얼굴이 경악과 역겨움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허둥지둥 얼굴에 달라붙은 낙지를 떼어내려 몸부림치는 바로 그 찰나의 시간. 이지연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기회였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뱀처럼 비틀리며 자신을 붙잡고 있던 왼쪽 병사의 손목을 노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치 강철 갈고리처럼 병사의 손목 관절과 힘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합기도의 정수인,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관절기였다. 그녀는 병사가 팔을 누르는 힘을 그대로 받아 자신의 몸을 회전시키며 그 힘을 병사 자신에게 되돌려 주었다. 인체의 구조를 거스르는 고통의 병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우드득하는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사는 손목이 부러지는 고통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놓쳤고 그 순간 이지연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팔꿈치가 정광석화처럼 뒤로 움직여 병사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는 컥 하는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모래사장 위로 쓰러져 거품을 물었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오른쪽에서 그녀를 붙잡고 있던 다른 병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이지연의 다음 공격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병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낮게 회전시켰다. 그녀의 군화발이 모래를 흩날리며 남아있는 병사의 발목 안쪽 아킬레스건을 날카롭게 걷어찼다. 급소를 공격당한 병사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 이지연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바닥 아래쪽의 단단한 부분이 마치 망치처럼 병사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올려쳤다. 콰직! 턱뼈가 부서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병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눈이 허공을 향해 뒤집히며 그는 거대한 나무토막처럼 뒤로 그대로 낮아빠졌다. 모래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순식간이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사이에 건장한 해병대원 2명이 비명과 함께 쓰러져 버렸다. 해변을 지배하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각인되었다. 모래와 기름때 그리고 역겨운 낙지 점액질로 범벅이 된 이름 없는 여군. 그녀가 쓰러진 2명의 거구 사이에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 김판석은 간신히 얼굴에서 낙지를 떼어냈다. 그의 얼굴은 점액질과 먹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정의 부하 2명이 저 연약해 보이던 계집애 하나에게 단 몇 초 만에 나가떨어지다니.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이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모래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입술이 터져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은 방금 전보다 수십 배는 더 차갑고 수백 배는 더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김판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화가 모래를 밟는 사각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발걸음 소리처럼 해변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김판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지배하던 광기 어린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심장은 원초적인 공포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의 탈을 쓴 무언가였다. 너 정체가 뭐냐? 그가 겁에 질려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지연은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전투복 가슴 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고 차가운 금속 물체 하나를 꺼내들었다. 한낮의 태양빛이 그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김판석의 눈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것은 군인 신분증이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의 위쪽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도 결코 달 수 없을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영롱하게 빛나는 세 개의 은성, 인성, 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육군 중장, 3스타, 대한민국 군서열 최상위 포식자의 표식이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피곤에 지친 실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군인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그녀는 신분증을 김판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김판석의 영혼을 강타했다. 해병대 대령 김판석, 내 놈은 방금 네 직속상관을 공격했다. 김판석의 눈이 터질 듯 커졌다. 그의 시선은 신분증의 사진과 그 위에 밝힌 세 개의 별,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미친 듯이 오갔다. 군수사령부의 이름 없는 주무관. 아니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분명 눈앞의 여자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지연. 합참의 정의의 여신. 그 어떤 비리도 용납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칼날.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의 부패한 자들에게는 저승사자의 이름과도 같았다. 중장님, 이지연. 중장님. 김판석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이 엄습했다. 자신은 지금 살아있는 전설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지연은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소형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무전기가 켜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해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박 상사, 들리나? 수초의 정적 후 무전기에서 박민우 상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중장님, 들립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즉시 정의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박 상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연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정의 프로토콜, 반복한다. 합참 직속 특별조사단과 기계화 헌병대를 훈련장 A1 구역으로 즉시 진입시켜라. 모든 퇴로를 봉쇄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인원을 통제한다. 특히 해병대 대령 김판석과 그 직속 부하들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한다. 저항 시 발포를 허가한다. 발포 허가라는 마지막 말은 김판석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는 그대로 모래사장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죽은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지연은 무전기를 내리고 주저앉은 김판석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채 서 있는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 명의 범죄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가장 큰 피해자들, 바로 그 젊은 병사들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모두 들으시오, 해병대 용사들.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지연이다. 나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타게 될 이 신형 상륙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얀 X 표시가 가득한 상륙정을 가리켰다. 여러분이 최첨단 장비라고 믿고 있는 저것들은 사실 강철로 만든 관에 불과하다. 선체는 종이장처럼 찢어질 것이고 엔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저자들은 저 김판석과 그 윗선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국방 예산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여러분의 목숨을 팔아넘긴 것이다. 해변의 충격의 파도가 일었다. 병사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공포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혼란,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분노였다. 그들은 속았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믿었던 상관에게, 조국에게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 모래 언덕 너머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웅. 수십 대의 장갑차 엔진이 내는 묵직한 소리였다. 곧이어 하늘에서는 두두두두 하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듯이 울려 퍼졌다. 모래 언덕 위로 칠흑 같은 검은색의 헌병 특수임무대 장갑차들이 위용을 드러내며 나타났다. 장갑차의 포탑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해변을 향해 돌아갔다. 하늘에는 코브라 공격 헬기들이 낮게 선회하며 감시의 눈을 번뜩였다. 수백 명의 중무장한 헌병들이 장갑차에서 내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변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그것은 여신의 분노가 마침내 실체가 되어 나타난 거스를 수 없는 심판의 군대였다. 이지연은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판석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지옥의 문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해변의 모래바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사건의 파장은 보이지 않는 전선을 타고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강릉의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은 더 이상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사건의 또 다른 중심,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실. 그곳은 강릉의 혼돈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다른 세상이었다. 값비싼 난초의 은은한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잘 다려진 군복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적이 공간을 지배했다. 창가에 서서 붓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해병대 준장 최동규. 그는 갓 내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화선지 위에 일필휘지로 4글자를 써내려갔다. 뚜란, 찌른부바.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함. 그의 좌우명이자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는 김판석처럼 저돌적이지 않았다. 그는 뱀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거미처럼 치밀하게 판을 짰으며 때가 되면 악어처럼 숨통을 끊어버리는 남자였다. 바로 그때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따르르르릉 고요를 깨뜨리는 불길한 소음이었다. 최동규는 쓰던 붓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마치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천천히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말해.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신복 중 한 명이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판석 대령이, 김 대령이 합참 직속 헌병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지연,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지연 중장이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최동규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한번 꿈틀거렸다. 그것이 그가 드러낸 감정의 전부였다. 분노나 당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한 차가운 수긍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계산해두고 있었다. 김판석이라는 미끼가 물렸을 뿐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 대신 차가운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지연. 그녀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군수비리 수사가 아님을 의미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합참 내부의 권력 투쟁이자 육군과 해병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판을 바꿔야 했다.
부패한 군인대 정의로운 여장군이라는 구도를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최동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당황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우선 언론 라인을 총동원해. 내가 연결해준 모든 기자들에게 연락 돌려. 단독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기사를 내보내도록 해. 어떤 내용의 기사 말씀이십니까? 최동규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목은 이렇게 뽑아. 육군 삼성장군의 월권행위, 해병대 정예 장교, 표적 수사 논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프레임이야. 이 사건을 군수비리가 아니라 육군과 해병대 갈등으로 만들어 야심에 찬 여장군이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해병대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는 식으로. 이해했나? 알겠습니다. 준장님, 그리고 김판석 대령의 가족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가장 비싼 로펌을 붙여주고 언론 인터뷰를 준비시켜.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비리 군인으로 매도당했다며 눈물로 호소하게 만들어 동정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아.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연락해. 이 사태가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종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보고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어 수사의 칼날을 이지연에게로 돌리는 거야. 최동규의 명령은 막힘이 없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를 수십 번도 더 시뮬레이션해 본 사람 같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가로 다가섰다. 그는 자신이 방금 쓴 견인 불발이라는 글씨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지연, 네가 아무리 날고 기는 여우라 해도 이 거대한 여론전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는 군인이지만 나는 정치를 아는 군인이니까. 그 시각 이지연은 강릉 훈련장에 설치된 임시지휘 본부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본부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특별조사단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압수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해병대 장교들의 불안한 얼굴들이 보였다. 박민우 상사가 태블릿 PC 하나를 들고 굳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중장님, 나왔습니다. 이지연은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인터넷 속보들이 가득했다. 단독, 육군 중장, 해병대 훈련장 무단 진입, 과잉 수사, 논란 속보, 김판석 대령 측, 표적 수사, 짜맞추기식 증거, 강력 반발, 이슈 분석 끝나지 않는 육군, 해병대 갈등, 이번엔 장성급으로 비화. 기사들의 내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했다. 상륙정의 결함이나 군수비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대신 모든 기사들은 이지연의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가 왜 정식 감찰이 아닌 위장 잠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 그 과정에서 해병대 장교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정당했는지, 이것이 해병대의 자존심을 짓밟고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아닌지,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들이었다. 이지연의 입에서 차가운 실소가 터져 나왔다. 최동규, 여우 같은 놈, 시작했구나. 박 상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훨씬 조직적입니다.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김판석은 그저 미끼였을 뿐 진짜 몸통은 따로 있었으니까. 이 싸움은 증거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여론전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인터넷 언론사들의 가십성 기사는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머리 기사로 확대되었다. 보수적인 논객들은
아침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원칙을 무시한 영웅주의는 군을 병들게 한다며 그녀를 맹비난했다. 곧이어 김판석 대령의 아내가 방송에 나와 오열하며 인터뷰를 했다. 제 남편은 평생을 조국과 해병대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의 돈을 빼돌린 파렴치한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음모입니다. 야심에 찬 누군가가 제 남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비리 군인이라는 프레임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참군인과 야심을 위해 부하를 짓밟는 냉혈한 여장군이라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그녀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들끓었다. 군대의 여왕 노릇, 절차 무시하는 독재자, 심지어 그녀의 성별을 비하하는 역겨운 인신 공격까지 난무했다. 그녀가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무력은 여성답지 못한 과격한 폭력으로 둔갑했다. 압박은 군 내부에서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합참의 고위 장성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들은 대놓고 그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다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상황을 조용히 원만하게 수습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애둘러 압력을 가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특별조사단, 요원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지연을 향한 존경심 대신 우리가 지금 괜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익혔다. 이지연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녀는 부패한 적과 싸우고 있었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녀를 적으로 규정하고 돌을 던지고 있었다. 이것이 최동규가 설계한 거대한 덫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동규가 직접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의 깊은 고뇌와 비통함이 어려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선배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댔다. 그는 고개를 들고 슬픔에 잠긴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군수 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의 과장된 의혹일 뿐입니다. 본질은 우리 군이 지켜온 소중한 가치와 절차가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이지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녀를 겨냥한 말이었다. 저는 이지연 중장의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의로도 군의 기강과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해병대는 조국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피를 흘려온 자랑스러운 조직입니다. 그런 해병대의 명예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절차를 무시한 수사로 인해 짓밟히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듯했고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뇌하는 참된 지휘관을 연기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그의 연설에 압도되었다. 이지연은 임시 지휘소의 작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최동규는 카메라를 향해 비장하게 외치고 있었다. 저는 국방부 장관님께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쾅! 이지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최동규의 마지막 말이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공정한 조사. 그것은 이 사건을 이지연의 손에서 빼앗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넘겨 시간을 끌고 결국 증거를 오염시키고 진실을 묻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화면 속의 최동규는 승리자의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지연은 이제 사면초가에 빠진 외로운 장수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패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최동규는 몰랐다. 그리고 세상 역시 모르고 있었다. 이지연에게는 아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은 별 3개나 합참의 권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았던 평범한 병사들의 마음이었다. 이제 곧 1000명의 병사들이 만들어낼 거대한 파도가 최동규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짓밟기 위해 밀려오고 있었다. 두 번째 사이다를 위한 무대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국방부 대외의실. 이곳은 강릉의 모래바람 부는 해변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터였다. 총성이나 포성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부딪혔다. 카메라 렌즈는 총구였고 기자들의 펜은 칼끝이었으며 높으신 양반들의 침묵은 그 자체로 무거운 압력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긴급 내부 청문회. 하지만 비공개라는 단어는 명목상일 뿐 최동규가 뿌려놓은 언론사 기자 몇몇이 특별 허가를 받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카메라는 오직 한 사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듯한 이지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홀로 거대한 섬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를 지지해 주어야 할 육군의 다른 장성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애매한 침묵을 지켰고,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은 이미 최동규가 짜 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장기말에 불과해 보였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마치 그녀의 군 경력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섬뜩한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반면 증인석에 서 있는 최동규 준장은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때로는 비통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군의 기강과 명예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이지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저급한 방식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일부 의혹에 앞선 지휘관, 절차를 무시한 독단 같은 표현을 써가며 교묘하게 그녀를 고립시켰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장군 여러분, 우리 군은 신뢰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상하 간의 신뢰, 군종 간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의 신뢰. 그런데 지금 그 반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바탕으로 한 무리한 수사가 우리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명예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그는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가슴을 치기도 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감히 제안합니다. 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국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주십시오. 그 위원회의 결정이라면 저와 우리 해병대는 그 어떤 결과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완벽한 한 수였다. 사건의 본질인 상륙정 결함을 육군과 해병대의 갈등으로 둔갑시키고 그 해결책으로 시간 끌기용 위원회를 제안한 것이다. 그렇게 진실을 저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속셈이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다. 판세는 완전히 그에게로 넘어간 듯했다. 최동규는 연설을 마치며 승리를 예감한 미소를 감춘 채 이지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떠냐, 이지연.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거대한 정치의 판 위에서는 내 손바닥 아니다. 이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회의장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 나올 것은 체념 섞인 사과이거나 무력한 변명뿐일 것이라고. 바로 그때였다. 아주 희미하게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웅, 처음에는 그저 건물의 환풍기가 내는 소음이거나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수많은 발소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리듬이었다. 땅이 울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지? 지진이라도 났나? 최동규의 얼굴에서 여유만만하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역시 정체불명의 진동을 느끼고 있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명확하게 들렸다. 수백, 아니 수천 개의 군화가 동시에 아스팔트를 내리찍으며 행군하는 소리였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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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치 거대한 강철 심장이 박동하는 듯한 위압적이고도 장엄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국방부 건물의 복도를 따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의 거대한 이중문으로 향했다. 최동규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부정하는 사이 행군 소리는 마침내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심장을 멎게 할 듯한 정적이 흘렀다. 쾅! 거대한 문이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안으로 터져 들어왔다. 육중한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지고 문짝이 양옆으로 활짝 열어 젖혀졌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댔다. 문 밖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서 있었다. 그들은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나 말끔한 양복을 입은 정치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장에서 갓 달려온 듯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전투복 차림의 젊은 병사들이었다. 해병대의 붉은 명찰을 단 이제 막 20살을 넘겼을 법한 앳된 얼굴들. 1명, 2명, 10명, 100명, 그리고 그들 뒤로 복도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병사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상관을 향한 두려움이나 복종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배신감에 대한 분노와 진실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불타고 있었다. 최동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벌레처럼 여기고 소모품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 병사들이었다. 자신이 조국의 방패라 부르면서 뒤로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했던 바로 그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약속된 움직임처럼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절그렁, 쿵, 쾅. 병사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회의장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지연이 해변에서 찾아냈던 바로 그 증거들이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조잡하게 용접된 상륙정의 합금판 조각들, 속이 텅 비어버린 싸구려 피스톤, 정품 로고가 아닌 조잡한 마크가 새겨진 중국산 연료 노즐, 금이 가고 이가 빠진 기어 뭉치들, 수백 개의 부서진 부품들이 최동규가 서 있던 증인석 주변으로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목숨값이었다. 그것은 최동규의 위선과 탐욕을 고발하는 소리 없는 강철의 함성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성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최동규는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이 이 소리 없는 강철의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 병사들 사이에서 한 명의 젊은 장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갓임관한 듯한 앳된 얼굴의 해병대 소위였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굳은 결의에 찬 눈으로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파랗게 질려버린 최동규 준장에게 꽂혔다. 소위의 젊은 목소리가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도 우렁차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고드립니다. 그는 최동규가 아닌 회의장에 모인 모두를 향해 외치고 있었다. 저희 해병대원 일동은 저희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지휘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의 외침에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수백,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발을 굴렀다. 쿵! 건물 전체가 그들의 분노에 공명하는 듯했다. 소위는 계속해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저희는 더 이상 소모품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저희는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는 되어 있지만 부패한 자들의 탐욕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에는 홀로 앉아 있는 이지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수천 명의 병사들을 대표하여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다. 저희는 진실을 밝히려 한 이지연 중장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목숨을 구해준 지휘관은 바로 중장님이십니다.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회의실 안과 복도를 가득 메운 1000명의 해병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이지연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필승, 1000개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함성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것은 군의 위계 질서를 뛰어넘는 진심이 담긴 존경의 표시였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병사들의 준엄한 심판이었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었다. 최동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그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지만 군인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의 성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병사들의 함성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하지만 이제 그 카메라는 더 이상 이지연을 향하지 않았다. 모든 렌즈는 산산조각난 자신의 위선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남자의 처참한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던 이지연이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시울이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경례를 보내는 1000명의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병사들을 지켜낸 지휘관의 안도와 감사가 담긴 미소였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통쾌한 사이다의 순간이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1000개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필승. 이라는 함성은 단순한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에 밝히는 거대한 쐐기였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렁찬 포효였다. 그 함성이 국방부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순간 판세는 돌이킬 수 없이 뒤집혔다. 청문회는 더 이상 청문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1000명의 병사들이 증인이 되고 그들이 가져온 강철의 증거물들이 검사가 된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되어버렸다. 최동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여론전의 성벽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청문회 의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최동규를 비호하는 우회적인 어법이 아니었다. 이럴 수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책상을 내리쳤다. 헌병대는 뭘 하고 있나? 당장 해병대 제1사 단장 최동규 준장을 지휘 해제하고 이적 행위 및 군수비리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의실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군화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2명의 헌병이 최동규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현실을 부정하는 듯 허공을 향해 헛소리를 내뱉었다. 이건 음모야. 날 모함하려는 이지연. 전연이 꾸민 짓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성의 철컥 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명예와 자존심이 그 차가운 금속고리 하나에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어깨 위의 별은 이제 죄인의 낙인처럼 무겁게 그를 짓누를 뿐이었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이지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이지연은 그를 마주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을 향해 경례를 보내고 있는 젊은 병사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최동규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칼날이었다. 이지연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와 1000명의 병사들이라는 살아있는 증언 앞에서 그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 공작도 힘을 쓸 수 없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합참 특별조사단은 곧바로 군 검찰과 공조하여 해룡 납품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최동규와 김판석의 사무실은 물론 그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벽 속에 숨겨진 비밀 금고에서는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수억 원의 현금 다발과 금괴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분석하자 그들과 결탁한 방산업체 오션 디펜스와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다. 수사관들이 오션 디펜스의 본사 건물을 덮쳤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임원들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회계 담당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고 중요 서류들을 파쇄하려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지연의 부관, 박민우 상사가 이끄는 합참 사이버 수사팀은 그들이 삭제하려 했던 모든 데이터를 이미 다른 곳에 백업해둔 상태였다. 복원된 데이터 속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검은 거래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산 저급 합금을 사용하고 마치 국산 최고급 특수 강판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엔진의 핵심 부품들은 폐선박에서 떼어낸 고물 부품이나 값싼 복제품으로 교체한 뒤 독일제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렇게 빼돌린 수백억 원의 국방 예산은 최동규와 김판석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과 그들을 비호해준 정치권 인사들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바다 위에 관에 탈 뻔했던 1000명의 병사들의 목숨값은 그들의 호화로운 별장과 외제차 그리고 자녀들의 유학 자금으로 둔갑해 있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지연을 월권 행위를 한 여장군이라 비난했던 언론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꿔 그녀를 부패를 척결한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동정 여론을 얻으려 했던 김판석의 아내는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성난 시민들의 비난을 피해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 군사법원은 유례없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열렸다. 피고인석에 선 최동규와 김판석은 더 이상 위풍당당한 해병대의 장군과 대령이 아니었다. 계급장이 모두 뜯겨나간 죄수복 차림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최동규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이, 김판석의 얼굴에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분노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재판장은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냉정하고 단호했다. 피고인 최동규, 피고인 김판석의 15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을 서늘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피고인들은 조국과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하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를 기만하였다. 이는 단순한 군수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적 행위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동규의 어깨가 무너지듯 축 처졌다. 군인에게 이보다 더한 사형 선고는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피고인 최동규, 군형법상 이적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최동규의 눈이 허공을 향하며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 김판석, 상관폭행, 직권남용, 군수품 횡령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최동규와 김판석의 모든 군 계급과 서훈을 박탈하고 불법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당, 당, 당.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단죄의 소리였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돈, 명예, 권력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의 벽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반역자라는 낙인뿐이었다. 관련된 방산업체 오션 디펜스는 해체되었고 그 임직원들 역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은 그렇게 뿌리째 뽑혀나갔다.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관용도 없었다.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이지연이 그토록 원했던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이었다. 이제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진 후 대한민국 군에는 거대한 정화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최동규와 김판석을 정점으로 했던 부패의 카르텔은 뿌리째 뽑혀 나갔고 그들과 연루되었던 수십 명의 군인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들은 이지연을 부패를 척결한 정의의 여신, 진정한 군인이라 칭송했다. 대통령은 직접 그녀에게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했고 국방부와 합참은 그녀를 위한 성대한 축하연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 있어야 할 이지연은 그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축하연도 훈장 수여식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번 전쟁의 승리는 축배를 들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낸 고통스럽고도 당연한 수술이었을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 상처를 봉합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국방부 장관의 직통 전화였다. 이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소화기를 들었다. 소화기 너머로 장관의 격양되고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중장, 정말 수고 많았소. 이 장군이요, 이 중장은 우리 군의 보배요, 영웅이야. 이번 일에 대한 포상으로 합참에 더 중요한 보직을 제의해 두었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요. 하지만 이지연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장관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포상도 영전도 원치 않습니다. 허허, 겸손하기는. 이건 이 중장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인데. 제가 원하는 보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창밖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병사들을 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 병사들입니다. 국가와 상관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들의 상실감과 불신은 그 어떤 훈장으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무너진 것은 상륙정만이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 그 자체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모든 군수 장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허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점검은 저와 합참의 감찰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그 위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우리 해병대 병사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이번 임무가 끝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가장 힘들고 고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과 존경이 실린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소. 이 중장의 뜻이 그렇다면 전적으로 지원하겠소.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일이니까. 몇 주 후 다시 강릉의 훈련 해변.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식되고 금이 갔던 해룡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다.
그 자리에는 막강한 위용을 뽐내는 진짜 신형 상륙정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화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견고한 선체, 힘찬 포효를 내뿜는 독일제 신형 엔진.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러운 진짜 바다의 용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선두에 있는 상륙정의 갑판위. 이지연 중장은 화려한 정복이 아닌 가장 평범한 야전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는 해병대원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나 적대감 대신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육군과 해병대라는 보이지 않는 벽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져 버렸다.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군종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동료이자 전우였다. 한 젊은 해병대 소위가 그녀에게 다가와 뜨거운 커피가 담긴 깡통 하나를 건네며 거수경례를 했다. 그는 청문회장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바로 그 젊은 장교였다. 중장님, 모든 점검을 마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지연은 미소와 함께 경례를 받고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졌다. 그녀는 소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수고 많았네. 이제 자네들이 직접 확인할 차례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펼쳐진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바다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품은 가능성의 무대였다. 주변의 젊은 병사들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이지연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힘찬 엔진 소리를 뚫고 갑판 위에 울려 퍼졌다.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한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여신의 선언이었다. 살아있는 낙지 한 마리가 정의의 폭풍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 여장군은 1000명의 병사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의 짓밟힌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중장 신분증을 꺼내들던 반격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1000명의 해병대원들이 함께 일어섰던 감동의 순간이었나요? 진정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